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마지막 4대 준동사 두 번째 이란선 쌍둥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현재분사, 과거분사죠. 분사라는 것 자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그리고 안 보신 영상들은 다 보시길 권하고요. 제가 굳이 시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은 좀 줄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분사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분사는 뭐냐? 말 그대로 4대 준동사가 생겨난 배경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대 준동사는 왜 생겨났죠? 언어가 방대짐에 따라서 진화의 영역을 거쳤던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로 많은 영어가 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와요. 그게 바로 중세 이후의 영어인데 세상에 없던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명사가 많아질 필요가 있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수식할 수 있는 말인 형용사가 많아져야 될 배경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던 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영국의 입장으로서는 그 해방 이후에 우리말을 되찾고 세상에 원래 있던 말들을 개량해서 쓰자라는 운동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동사, 구 또는 이어동사들이 많아요. 그런 거 구동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쓰는 배경하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개량해서 쓰는 운동을 계속 연장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4대 준동사의 태동 원리였어요. 어떻게 됐느냐? 동사는 세상에 원래 있던 거죠. 그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갖다 붙이면 투부정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 또는 분사 또는 ed를 붙이면 과거분사로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동사가 입양한 애들이 맞죠. 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여보, 남편입니다. 그리고 장남, 아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세상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과거 걸리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슈퍼히어로처럼 바로 엄마가 내가 형태를 바꿔서 희생을 해서 동사 4명, 동사에 준하는 애들 4명을 입양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죠. 그게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투부정사, 동명사를 했고 오늘은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대해서 할 시간입니다. 자, 4대 준동사 표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도 짧게 그려드렸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미 뭐가 되는지 알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는 게 투부정사, 명사만 되는 게 동명사. 그러면 분사는 뭐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 적지 않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로 설명할게요. 분사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동사이면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팔품사의 형용사 역할을 하죠. 자, 다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팔품사 후 3절, 즉 우리가 말하는 팔품사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핵심 개념입니다. 팔품사 후 3절만 잡고 가면 됩니다. 팔품사를 잡아봅시다.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전치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 8개가 바로 팔품사입니다. 자, 5초가 안 걸렸죠? 맞습니다. 나머지 제가 말한 이 4자를 제외한 8개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팔품사의 하위 품목입니다. 팔품사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직 팔품사만 기능학적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렇죠? 펑션이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현재분사든 과거분사든 전부 다 4자로 끝나지만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팔품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팔품사의 하위로 들어가서 어딘가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들어가는 거고 동명사는 명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바로 형용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오늘 강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형용사. 분사는 뭐다? 형용사. 자, 현재분사든 과거분사든 전부 다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팔품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습니다. 분사를 어떻게 배웠느냐?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이유로 분사를 못하게 되신 건데 그게 뭐냐? 분사 구문이라는 걸 통해서 분사를 많이 접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영문법에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부 시험 출제를 할 때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로 ing나 ed를 바꿔서 했는데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최소 6년, 대학교까지 그 이상을 배웠지만 분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시험을 대비해서 뭘 배워야 된다? 문법을 배워야 돼. 그럼 학원에 가야 되고 또 학교 이상의 과외를 받으시거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어의 3대 문법 중 하나, 제일 어렵다고 하는 3대 문법 중 하나가 바로 분사거든요. 분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분사 구문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를 10년 이상 배우다가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고급스러운 5형식 이상의 문장들은 말 그대로 분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beautiful, pretty라는 말은 다 아시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라는 걸 분사라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해석은 언뜻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써봐 또는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게 어렵죠. 그럼 영어가 정복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5형식의 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형식도 5형식까지 내려올 때까지 5형식이 제일 고급스러운데 그 고급스러운 5형식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제대로 글로 쓰거나 제대로 말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핵심 개념 잡는 데 집중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것들은 굳이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강의나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맥을 잡아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그랬죠. 자, 8품사 5, 3절, 8품사 가계도 설명드렸고 1세대, 2세대, 3세대 설명드렸고 동사 파트에 12개를 넣어야 되는데 3가지 분류 다음에 진화 영역으로 가서 조동사 시대법태 일치라는 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4대 준동사다. 투부정사, 동명사 배웠고 오늘 현재분사, 과거분사까지 배우면 동사까지가 끝납니다. 그러면 1세대가 전부 끝나죠. 동사 홀로 영어의 60%를 담당한다고 했고 거기다가 명사, 대명사, 삼촌과 아빠까지 더하면 영어의 75%가 끝납니다. 감탄사는 월어 형명주동, 하우 형주동밖에 없기 때문에 감탄사는 날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1세대만으로도 영어의 7분 능점이 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는 단어 2단어, 1단어거나 2단어 이상으로 품사나 구의 형태나 또는 절의 형태로서 각각의 형용사, 부사 또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학적으로 1세대 명사, 대명사, 동사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덩어리가 더더욱 깊어지니까 뒤로 비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것들이 15에서 20%, 20에서 25% 맥시멈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사는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요? 뭐 할 때 배우라고? 형용사 할 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가 형용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입니다. 분사가 품사에 뭐에 속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즉흥적으로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기본 개념이 서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절대 고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고득점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법이 바탕되지 않으면 리딩 파트에서 어설프게 해석이 되고 완전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게 되죠. 그렇죠? 고급스럽게 낸 문제에는 반드시 오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준동사가 완벽히 서 있지 않은 다음에서는 제대로 들리는 경우가 별로 없죠. 말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고급은 칠 수 있어도 맥시멈, 그래도 고급자까지 되기에는 분사를 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분사를 위시한 4대 준동사 전체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한번 해보죠. 자,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시제할 때 조동사 시제법태 일치할 때 진해 파트에서 시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동사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권인 바로 시제다라고 제가 정의 내렸습니다. 시제는 참 중요합니다. 서양인의 개념 그리고 동양인의 개념 할 거 없이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로 그들 사상에 묻어나는 거, 그들 사상의 철학이거든요. 상인이 조상인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바라보는 그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대척점에 서 있는 일란성 쌍둥이 한 쌍, 투부정사 동명사를 설명할 때 투부정사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설명한다 그랬고 동명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또는 현재에서 과거까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부터 과거까지는 후회스럽고 미련스럽고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 반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을 바라는 개념, 희망하거나 기대하거나 계획할 때는 항상 희망적인 개념이 따라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그런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꼭 영상 보고 오늘 분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가보죠. 그래서 역시 이 분사조차도 저번에 말한 지난 시간에 말한 투부정사 동명사처럼 현재 미래 제가 시제를 넣었듯이 여기도 시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말 그대로 현재라는 시제에서 떨어져 나온 형용사입니다. 과거 분사 과거에서 떨어져 나온 과거 시제에서 떨어져 나온 형용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의 해석 방법은 이겁니다.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게 하는. 그렇죠. 제가 여기 동명사 versus 쳐놨는데 둘 다 형태가 ing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놓은 겁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뭐죠? 니은. 그렇죠. 동명사였다면 ing가 똑같은데 동명사였다면 뭐뭐 하는 것 명사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차이를 제가 서술한 겁니다.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느껴져야 됩니까? 뭐뭐 하는 중인 어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죠? 많이 보셨죠? 뭡니까? 일본의 영문법, 진행형 보이십니까?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진행형. 동사에다가 ing 붙이고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be 플러스 ing는 뭐다? 진행형. I'm eating. 난 먹고 있다. I am eating. You are going. 너는 가고 있다. 그쵸? 그렇게 배우셨죠? 이것들이 바로 하는 중인이라는 뜻인데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하는 일본의 영문법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진행형이라는 공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영문법은 메이지 유신 때 들여온 그 문화 산업 때문에 전쟁에서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가고 싶어 했죠. 대륙 침탈에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개화를 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짓밟고 싶어 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먹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빠르게 말보다는 문서 위주로 된 무기 체계를 빨리 해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무기 체계를 빨리 습득한 다음에 침범을 해야 됐던 거죠. 메이지 유신이 다 그런 겁니다. 다 뜯어보면요. 거창할 거 없고 그 영어에 있어서는 특별 부서를 둘 만큼 영어 해독에 정말 그들이 머리가 좋았던 이유는 한번 끼어들면 그걸 공식화시키는 걸 잘했던 거죠. 체계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런 과정에 서두르다 보니까 완벽한 분사나 이런 것들의 이해, 문법 체계 이해 없이 공식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논문에 다 가져와서 공식화시켜버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be 플러스 ing 진행형입니다. 자, 진행형이라는 문법이 세상에 원래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없습니다. 왜? 이 진행형은 이때 VING는 바로 현재 분사였던 거거든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다? 형용사예요. 그럼 이 비동사가 뭐겠어요? 이형식 동사라는 소리죠. 영어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면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겁니다. I am.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리고 현재 분사. 1인.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현재 분사의 뜻이 뭐예요? 현재에서 떨어져 나온 형용사 먹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먹는 이 뜻이 원래 이겁니다. 비동사의 뜻은 뭐예요? 뭐뭐 상태이다 또는 뭐뭐 상태에 있다 라는 게 바로 비동사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해 볼게요. 나는 뭐뭐 상태이다 또는 뭐뭐 상태에 있다. 뭐뭐 상태? 먹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하면 나는 먹고 있는 상태이다.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된 거죠. 진행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어에 진행이란 말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 진행을 느끼려면 그 현재를 느껴야 되고 현재를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먹고 있는 그 현재를 나타내는 형용사. 동사에서 발달한, 그쵸? 먹다라는 어근을 중심으로, 뿌리를 중심으로 있는이라는 어미를 갖다 붙인 겁니다. 뭐가 느껴지죠? 현재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걸 바로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죠? 이게 전부입니다. 진행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개념만 잡고 오늘 공부를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동명사 헷갈리실까봐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해드렸어요. VING 다음에 D 명사가 오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건 형용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현재 분사죠. 명사 다음에 ING가 오면 뭘까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뭐가 될까요? 이것도 명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일 수밖에 없죠. 형용사. 왜? 명사가 앞뒤로 포진한다는 것은 명사의 앞과 뒤에 위치하면서 꾸며주는 건 뭐밖에 없다? 형용사밖에 없거든요. 자, 팔분사 가계도 제가 설명 첫 번째 시간 드렸죠. 그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 그래프만. 명사인 앞발을 따라가서 목욕탕 가고 꾸며주는 건 뭐다? 형용사밖에 없어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주로 단어가 두 단어 이상 길어지면 뒤로 빼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한 단어라도 앞에 올 수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동명사 파트는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옛날 강의할 때 이거 그냥 오늘 생략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만 집중적으로 하자면 뭐뭐 ing 현재 분사라고 한다면 뜻이 뭐가 되죠?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왜? 현재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현재에서 떨어져 나온 형용사로 바꿔보면 그게 받침이 니은 들어가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행형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볼까요? 다음 장을 가야 되는데, 자,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하는 중이 여기까지가 현재 분사의 뜻인 거는 아시겠죠? 진행형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분사 즉 형용사, 현재에서 떨어져 나온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능동,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ing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이 안에 무슨 뜻이 들어가겠는지 한번 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현재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진행, 일본이 좋아하는 그 진행이란 말을 제가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맞죠? 먹고 있는, 그리고 진행이 느껴지시죠? 현재가 역동적으로 느껴지시면 됩니다. 큰 뜻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쓰는 용어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되면, 현재 시제가 느껴지는구나. 먹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구나. 형용사구나. 오케이. 거기에다 하나만 더 더하자면 바로 능동입니다. 키보드는 능동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조동사 시제 법태일치에서 지난 시간에 태부터 먼저 회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문법책을 보고 다 중구난방으로 챕터가 되어 있지만 제가 가르쳐준 순서대로만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지도입니다. 왜 태를 먼저 했을까요? 조동시제 법태일치 천년의 진화를 먼저 했을까요? 덩어리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 태를 공부하지 않으면 분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능동이라는 말을 여기 써야 되거든. 수동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 보시면 1인이라는 말 자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있는. 근데 누가 먹고 있는데 주체가 필요하죠. 내가 먹고 있는. 그렇죠. 내가 먹는 거예요. 바로 능동이죠. 말 그대로 능동태라는 거예요. 반대말은 수동태가 나올 겁니다. 그건 바로 다음에 나올 과거분사가 차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먹고 있는 중인 상태라는 말하는 거죠. 분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동사 자리에 위치할 수 없다. 말 그대로 동사가 아니죠. 여기서 동사는 뭡니까? am만 동사인 겁니다. I가 주어고요. am이 동사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잘하던 문법.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요. 제가 이 영어를 꼭 쓰고 싶었어요. 제가 아직 기억에도 이게 남아있거든. 학교에서 영어를 강의하시는 분이나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어 문법을 강의할 때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잔재로 설명하면 SV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 선생님들이 꽤 왕왕 많이 계셨어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2-3분 계셨는데,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저는 외국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쵸? 중학교 때도 한 분이 아니셨어요. 2명 정도, 많으면 3명까지 계셨죠. 근데 적어도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다르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끼리.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분들도 그렇게 일본의 영문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B 플러스 ing라고 보면 이거 자체를 진행으로 배우죠. 이게 바로 일본의 영문법입니다. 진행형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를 하나의 공식처럼 배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동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 왜? 1인 자체도 현재 분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사이면서 형용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일본 영문법도 동사에 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동사다 라고 배웁니다. 제가 애초에 말했죠. 4대 준동사는 동사이면서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4대 준동사의 그 포텐셜을 극히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보시면 주어는 I고 동사는 비동사 하나여야 됩니다. 왜? 제가 말했던 대로 애초에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후에 밝혀진 거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비동사가 나온 다음 자리는 이건 이 형식이거든요. 보호 자리입니다. 보호 자리. SVSC라고 하는 이 형식이거든요. 보호 자리예요. 보호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어. 1인을 먹는 것 명사로 해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란 말입니다. 형용사. 품사가 엄연히 있죠. 자, 다시 한번. 현재 분사는 품사에 뭐 안에 하위 품목에 넣어야 된다? 형용사.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인 거예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분사는 형용사라는 공식을 세워놓지 않으면 문법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것처럼. 공식화 시키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공식화 시키면 안 돼.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분사는 뭐다? 형용사.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바로 C예요. 보어.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 SVSC 이 형식이라고 해석해야지. 이걸 N 플러스 1ing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1형식이 되죠.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I'm eating. 그럼 eating 다음에 나올 게 하나 있죠. 뭐를 먹는데 무엇을 하고 물어볼 수 있죠. 또 한 번. 자, 4대 준동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뒤에 동사 중심주의 각에서 하나의 옵션을 달고 다닙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고 하나를 옵션으로 당신이 원한다면 갖다 붙여도 됩니다. 뭐를 먹는데 을로 되네? 그러면 뒤에 하나 더 붙여도 돼요. 김치를 먹는다. 라면을 먹는다. 이걸 바로 의미상 목적어 또는 의미상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을로 물어봐지니까 의미상 목적어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4대 준동사는 동사와 똑같습니다. 뭐다? 동사 중심주의. 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주어가, 뒤쪽에는 보어 또는 목적어가 위치한다. 이것이 동사 중심주의의 정의고, 동사 중심주의의 축소판 또는 확장판이라고 하면 4대 준동사도 있겠죠. 4대 준동사주의도 그래도 성립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준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준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니에요. 진짜 동사는 여기 비동사 N밖에 없어요. 4대 준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의미상 주어가, 뒤에는 의미상 목적어 또는 의미상 보어가 위치할 수 있다. 가 바로 정의입니다. 시소 모양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항상 옵션으로 하나 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현재 분사의 전부입니다. 능동이라는 거죠. ing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능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먹고 있는 능동이 느껴지십니까? 먹히는, 먹혀지는의 뜻이 아니라 먹고 있는, 먹는이기 때문에 능동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죠. 반대 수동이었다면 먹혀지는, 먹혀지고 있는 이라고 해석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과거분사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과거분사 넘어가 보죠. 바로 과거분사는 뭐뭐 되어진, 뭐뭐 한 이 뜻입니다. 형태는요, 동사에다가 ing 대신에 ed를 붙인 거죠. 이거를 바로 pp 형태라고 그러죠. 영어 중학교 1학년 때 줄기차게 3단 변화 외우셨죠. 3단 변화. 바로 그 3단 변화의 맨 끝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 이의를 제기할게. 3단 변화 보시면 여기 현재,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게 일본의 영문법 강의 방식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현재와 과거와 과거 분사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일까요? 과거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과거 분사라고 네가 하지 않았니? 아니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차라리 현재, 과거, 미래라면 말이 맞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와 과거는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시제. 근데 이 과거 분사는 뭘 말하는 거랬지? 시제? 과거에서 떨어져 나온 적은 맞아요. 근데 급이 다르다고. 체급이. 뭐야? 이건 형용사인걸. 그러니까 시제가 있는 이 현재와 과거는 말 그대로 동사를 얘기한 거고요. 동사.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뭘 얘기한 거다? 형용사를 얘기한 거예요. 이걸 3단 변화라고 아이들이 외우고 있었으니 동사하고 형용사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ing는 어디 간 거야? 현재 분사도 같이 배웠어야지. 급이 안 맞는데 일본인들이 메이지 유신 그때 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분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급했거든. 시간도 촉박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형태는 정립이 됐으나 이걸 어느 쪽에 이걸 조각에 놔야지 이 퍼즐이 맞춰지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잡하게 공식으로 두 개를 남겨버립니다. 그게 뭐죠? P 플러스 현재 분사, 즉 ing죠. 뭐죠? 진행형. B 플러스 과거 분사, 그러니까 ed죠. 뭐? 수동태. 자, 아귀가 맞아떨어지시죠. 분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공식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걸 제가 태에서 미리 한번 언지를 드린 거예요.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할 때 이 태. 왜? 능동태와 수동태를 어차피 앞에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4대 준동사를 설명이 편하니까. 보십시오.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이 되고, 즉 능동이 되고, 과거 분사를 쓰면 수동이 되고
말 그대로 수동이 되는 겁니다. 능동. 이거는 수동. 원래는 진행형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그냥 능동태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능동태. 그래야지 이 쌍이 맞아떨어지잖아요. B 플러스 PP는 수동태라고 해놓고 왜 B 플러스 ING는 능동태로 안 부르고 진행형이라고 가르쳤냐 이거야. 이해되세요? 진행형 대신 능동태라고 가르쳤어야지. 진행형이란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B 플러스 ING는 능동태, B 플러스 과거분사는 수동태라고 하면 이제 레벨이 맞죠. 그쵸? 이해되시죠? 이게 개량되어야 될 일본의 영문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B 플러스 ING는 능동태를 말하는 거고요. B 플러스 PP는 바로 수동태를 말하는 겁니다. B 플러스 ING 즉 현재 분사는 현재를 나타내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 현재를 느끼니까 능동이고요. 그렇죠? 현재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 시제 때 온 것들은 이미 지나간 거죠. 후회와 회환과 나쁜 것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을 했죠. 서양인의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PP 자체가 과거와 후회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능동보다는 수동인 거예요. 현실 도피라고 해도 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인 거야. 과거.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일어나 버린 일이야. 수동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수동은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이미 과거는 완료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시제 파트에서 have 다음에 pp를 쓰죠. pp. 왜 pp를 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pp가 이미 과거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eat, ate, eaten이잖아요. pp 형태가. 그쵸? eaten. 다 먹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다 먹은 상태. 완료라는 말이죠. 이미 과거에 다 먹어진 거야. 다 먹어버린 거야. 다 먹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먹었다고 해석하려면 다 먹은 상태가 되겠죠. 완료입니다. 완료. 동작이 끝이 난 거야. 먹은 게 지금까지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아니요. 이미 완료된 동작이라고.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거야. 이미 완료됐잖아. 건물 어떻다? 다 지어진 거야. 과거잖아. 그러니까 빌딩을 제가 과거라고 한 거예요. 동명사도. 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저기 개념을 잘 보시면 서양인들의 개념 자체는 과거를 생각할 때는 현재로부터 과거까지는 전부 다 부정적이고 능동보다는 수동적인 게 많아요. 과거로 갈수록 수동적인 거,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로 갈수록 능동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자, 구분이 되시죠? 과거 수동적이면서도 좀 회한적이고 후회되고 미래 능동적이면서 밝고 건전하고 희망적인 걸 그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상대적으로 과거 분사에 비해서는 시제라는 스펙트럼 하에서 어디에 서 있죠? 미래 쪽에 서 있죠.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진행, 내가 하고자 하는 능동태 해석을 한다면 과거 분사는 수동인 겁니다. 그래서 B 플러스 PP는 수동태라고 해석됐던 거고 말 그대로 또 과거니까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 have finished 해보죠. finish PP 형태죠. 나는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pp가 바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have 다음에 시제는 반드시 pp 형태밖에 못 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야 되거든. 근데 시제를 쓰면 안 돼. ate라고 과거를 쓰면 안 돼. 이미 have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have는 가지는 거예요. 왜 가지죠? 무슨 상태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원래. have pp란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다. 어떤 걸 가지는데 무슨 상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 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형용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를 가지려면 무슨 상태를 취한다, 가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I have 이 상태를 가지는 거야. 뭐? 다 완료된 상태, finished. 다 끝나버린 수동으로 해석된 이 상태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완료 형태인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스펙트럼으로 그려서 어제 시제 파트의 강의를 보십시오. 쫙 스펙트럼 늘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완료된 상태를 가지는 거야. 그걸 공식으로 have pp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자, 과거분사는 그래서 시제를 하는 거고 마지막 I am surprised 이것도 보십시오. 비동사 있죠? SV 그 다음에 pp를 썼어. 뭐? 나는 상태이다. 어떤 상태이다? 놀라진. 내가 남을 놀라게 한 거야? 아니야. 그랬으면 surprising을 썼겠지. 능동으로.
내가 남을 놀라게 한 거면 surprising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놀라진 거잖아. 누가 날 놀래킨 거야, 깜짝 파티로. 그러니까 내가 상태이다. M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비동사는 뭐뭐 상태이다 또는 뭐뭐 상태에 있다가 해석 방법입니다. 뜻입니다. 나는 뭐뭐 상태이다, 뭐뭐 상태에 있다. 무슨 상태인데? 놀라진. 그러니까 나는 놀라진 상태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서양인의 사고로서는 사람의 모든 감정은 내가 감정을 내는 게 아니야.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이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서양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왜 이들의 조상은 누구다? 상인. 상인들은 물물교환을 통해서 개념이나 철학을 발달시킨 민족입니다. 내가 물건을, 이 대상을 팔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로부터 내가 물건을 잘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상질을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쁠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갑니다. 나와 너와 1인칭인 나와 2인칭인 네가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 감정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서양인에게 있어서 감정은 뭐든지 다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Be interested in. 많이 배우셨죠? Be pleased with. Be satisfied with. 많이 배우셨죠? 전부 다 satisfied, interested.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interest도 안 되고 interested라고 배웠어요. 그쵸? 우리 시험 많이 쳤잖아.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이 이유도 안 가르쳐줘. 그냥 이거 ed 안 붙이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다들? 이거 그냥 외우는 거라고. 수고집에 다 나와 있는 거라고. 이게 분사였던 거죠. 안타깝네요. 그냥 이게 분사였다는 것만 알려줬어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영어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감정이기 때문에 pleased. please는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고 pleased는 기쁘게 함을 당하다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깜짝 파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I'm pleased. 뭐 때문에 기쁜데 이유는 뒤에 전치사 이유에 나오는 거야. with 다음에 뭐가 이유가 나오죠. with the party. 파티 때문에 기쁜 거야. I am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terest가 흥미가 있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들에 붙이면 흥미를 느껴지는 거예요. 흥미가 느껴지는 거. 내가 내 스스로 흥미가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을 차는 걸 본 거야. 그 행위 자체로 내가 흥미를 받게 된 거죠. 수동인 거야. 감정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뜻이 바로 서양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수동태, 즉 과거분사, 수동의 형태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m interested.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 surprised 라가 되는 거죠. surprise는 감정이잖아. 놀라게 된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이게 과거분사라는 거. 현재 과거 이해 확실히 되시죠?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약간만 좀 더 말해볼게요. 보십시오.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보자. 이거 해볼까요? 4번. disappointing pastor. 자, 뜻이 뭘까요? 둘 다 분사죠. ing가 붙었고 ed가 붙었어요. 뒤에 pastor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둘 다 형용사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둘 다 분사입니다.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 ed가 붙었으니까 과거 분사.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럼 이제 해석이에요. 해보자고. disappointing은 능동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쵸? be 플러스 ing는 뭐다? 능동. 내가 놀라지는 게 아니라 놀라게 하는 거. 그러니까 disappoint가 바로 실망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실망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disappointing pastor 하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목사님이란 뜻이고요. disappointed pastor는 감정이라 그랬죠. disappointed는 내가 느껴진 거야. 실망감을 느껴진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실망감을 준 거지. 그 pastor에게. 그래서 실망감을 느낀 실망한 pastor라는 뜻이 바로 disappointed pastor입니다. 뜻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자, 하나 더 가보죠. 그렇다면 사람일 때는 됐어.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그럼 7번에 봅시다.
또는 6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 한국 사람들, 우리 특히 대학생들도 많이 틀립니다. 이게 바로 pitfall,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그 감정은 사람만이 느끼는 거야. 사람이 아닌 모든 무생물은, 사람이 아닌 것들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오직 인간만이 지성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로 발달된 서양 철학에 의해서 인간만이 감정을 느끼는데, 인간이 아닌 것들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일 때는 감정을 느끼는 이들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의미의 확장이. 그러니까 보세요. satisfy가 바로 만족시키다예요. 그러니까 7번 해볼게요. 미팅이 주어야. 그러니까 명사야. 그러니까 명사로 꾸며주는 satisfying이든 satisfied든 둘 다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앞에 ing가 붙은 거는 현재분사, 뒤에 ed가 붙은 거는 과거분사일 겁니다. 명사를 꾸며줘요. 미팅은 미팅인데 만남은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고. satisfying, 만족시키는 만남. 이건 말이 되죠. 근데 다음 거 보세요. 만족함을 느끼는 만남, 만족해진 만남. 이 말이 됩니까? 만족감이라는 건 감정이잖아. 감정은 사람만이 느끼죠. 미팅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satisfied meeting이란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익에도 나옵니다. 그쵸? 문법에 이거 분사 파트에 꼭 이거 100점 방지용으로 고급자, 중고급자 걸러내기 위해서 꼭 나옵니다. 그쵸? 이게 바로 분사를 대하는 정확한 태도와 눈, perspective, 관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감정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하더라도 수동태 ed로 되는 거, 감정을 느껴지는 거 사람만이 하는 거다. 미팅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을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놀라진 미팅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땡 이런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satisfying meeting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6번도 똑같죠. tiring meeting만 되고 tired meeting은 안 되는 거죠. 미팅이 미팅인데 피곤함을 느낍니까? 미팅이? 사람도 아닌데 오직 피곤하면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ired meeting은 없습니다. 대부분 장문 시키면 많이 틀리세요. 그쵸? 자, 마지막 3번으로 가볼까요, 우리? 자, 이 분사구문을 제가 적어놨네, 결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를 할 때 만들어 놨던 자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한 번만 하시죠. 결국 이제 분사구문을 짧게 얘기하자면 다시 사실은 뭐 접속사 파트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팔품사구 3절 가계들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이 고리에 의해서 결국엔 하나로 묶어지는 그림이,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제가 여기까지 1세대까지 설명하신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팔품사구 3절의 가계들을 정확하게 제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로 제가 풀어냈는지. 부모 세대, 첫 번째 자녀 세대, 두 번째 자녀 세대를 나눴고 그 첫 번째 자녀 세대의 팔품사는 뭐가 있다? 명사, 동사, 즉 아빠와 엄마가 있고 이들에겐 각각 시집 장가를 안 간 삼촌과 이모가 있다. 그들이 바로 대명사와 감탄사다. 그렇죠? 이게 1세대 부모 세대. 부모 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 2세대가 next generation 태어나죠. 그게 바로 명사와 동사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이란선 쌍둥이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이들은 아빠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를 꾸며주죠. 아빠 엄마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와 대명사, 즉 명사에 상당하는 걸 꾸며주고 부사는 태초에 영어 그대로 adverb답게 엄마만 꾸며주다가 후에는 형용사도 꾸며주고 오빠도 꾸며주고 자기 자신도 꾸며주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세대라면 마지막 3세대 또 금슬이 좋은 명사와 동사 아빠 엄마가 금슬이 좋아서 마지막 이란성 쌍둥이를 몇 년 뒤에 또 출산하죠. 그들이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고 이들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의 단어 형태 즉 구와 절의 형태를 취하면서 똑같이 언니 오빠가 하던 꾸며주는 역할 아빠와 엄마를 드높이는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첫 번째 1세대 명사와 동사 즉 아빠 엄마에 해당하는 SV가 영어의 75% 이상 다 해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말로 제가 답지를 알려드리면 치치를 드리자면 SVOC라고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V는 동사 붙박이고 S나 O나 C나 전부 다 뭐가 되죠? 공통으로 명사 즉 아빠와 삼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기 전치사가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접속사가 되나요? 아니요. 형용사가 되나요? 형용사는 장남이니까 특권을 하나 줍니다. C 자리에는 형용사 자리도 됩니다. 그러니까 C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바로 1, 2세대. 1, 2세대가 영어를 다 해먹는 거예요.
3세대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즉 두 단어 이상의 형태를 취하면서 형용사와 부사와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엄마 아빠를 드높이는 거죠. 한 단어의 형태로 드높이면 형용사와 부사고요. 두 단어 이상의 형태를 취하면서 구와 절의 형태를 취하면서 덩어리로 아빠와 엄마를 드높인다면 꾸며준다면 바로 이들은 전치사와 접속사, 전치사 구 또는 접속사 절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를 보는 큰 눈이에요. 감탄사는 쇼핑망 좋아하니까 나가리고요. 이게 영어의 전부입니다. 이걸 꿰뚫는 한 가지 법칙은 동사중심주의라는 거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팔품조고 3절이라는 원제절을 문장에다 갖다가 딱 넣을 때는 SVOC로 취하는 1형식부터 5형식 안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S 뭐가 된다고요? 명사. V 뭐가 된다고? 동사. O 뭐가 된다고? 명사. C 뭐가 된다고? 명사 또는 형용사 상당어구다. 그러니까 이 명사나 형용사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4대 준동사,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배웠던 4대 준동사 뭐죠?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며.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도 되고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다 되는 겁니다. 명사가 되니까. 동명사는요. 말 그대로 또 S, 주어 되고 목적어 되고 보호 다 되는 거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요. 형용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S 자리 안 되고 V 자리는 당연히 안 되고 O 자리도 안 돼. S랑 O는 똑같이 명사밖에 안 되니까 다만 C 자리는 되잖아요. 그렇죠? C 자리는 명사 플러스 또 형용사도 되니까 뭐다? 분사는 뭐라고 했어? 형용사니까. 여기까지가 영어를 보는 큰 눈입니다. 이게까지가 보이면 고급이 바로 눈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분사라는 걸 아주 고급스러운 이 모피코트에 걸쳐 씌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명품으로 겉옷을 치장시킨 게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수업은 안 하겠지만 왜 분사구문을 하느냐? 지금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문법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단계 수준이며 가장 세련되고 가장 고급이다. 왜 이렇게 제가 표현했을까요? 근거는요. 제가 이걸 입 밖에 냈을 때 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상인이 조상인 이 영어에 있어서는 그들은 무엇을 가장 고급이고 좋게 생각한다 그랬죠? 상인은 시간이 돈이야. 효율이 중요하죠. 그렇죠? 비용, 시간 대기 효율.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한 단어라도 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더 아름답고 더 고급인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언어들은 항상 생략과 축약. 그래서 I am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I am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생략과 축약. Be quiet. 조용해.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이 앞에 주어, 이게 동사로 시작하잖아. 명령문이. 앞에 뭐가 생략됐는데 생략된 게 뭔데? You be quiet예요. 주어인 당신이 네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는 거거든. 명령문의 원래 이 원어가 바로 이겁니다. 동사로 시작하잖아. 동사 앞에는 동사 중심주의 격에서 주어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는 주어가 생략된 거거든요. 너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이 너가 생략된 겁니다. 굳이 너라고 안 했던 너가 조용하라는 거 다 아니까 너라는 말 안 한 거죠. 생략입니다. 생략과 이 축약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서양의 미학입니다.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한 단어라도 덜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세련되고 더 최고 수준이며 더 고급인 겁니다. 상인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접속사 절을 구로 바꾸는 겁니다. 절은 두 단어 이상, 통칭 한 세 단어 필요하거든요. 접, 주, 동 세 단어. 구는 두 단어 이상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거에서 더 낮은 것으로 한 단어를 생략한 거예요. 최소한 단어를. 그러니까 한 단어를 생략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했으니까 더 고급이고 더 세련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략된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생략된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된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주어가 생략된 이 동사가 분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통해서 이 주어를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이 분사구문의 입장을 포커스를 하이라이트 핀 조명을 팡 때려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겁니다. 영어를 완전히 8분사 5, 3절조차도 모르는데 8분사 5, 3절에 8분사가 뭐냐고 대답했을 때 학생들 40명 중에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두 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38명은 8분사가 뭔지도 완벽하게 8개를 다 되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분사구문을 가르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 수준이 되면 안 되고 우선 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가 SVOC니까 이 C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C가 있는 거는 문장에서 1, 2, 3, 4, 5형식 중에서 2형식과 5형식밖에 없다. 여기가 분사 들어갈 형용사 자리다. 이것부터 심어주는 게 중요했던 거죠. 분사 구문은 번외로 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를 잘했다 그랬죠? 공식. 이 분사 구문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공식어를 제일 잘 시킨 대표적인 예죠. 어려워 보이잖아. 예뻐 보이잖아. 어려우니까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들이 어렵게 취급했던 겁니다. 취급하면 안 됐던 건데 어렵게.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가르치고 있고 이거를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재밌게 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맥락에도 맞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동사가 끝났습니다. 영어의 75%를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25%는 이제 명사 아빠 그리고 동사 엄마가 낳은 이제 친자식들, 이란성 쌍둥이 두 쌍들,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만 배우면 끝납니다.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까지 하면 8분사고 3절이 끝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게 끝나면 영어 여러분들께 practice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같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SVOC로 실질적으로 다 다가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조언 드리고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발음해 나가는지 한번 문법적인 거 섞어서 한번 자주 이렇게 practice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가 정복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영어는 뼈대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을 가려면 철골 구조물이 기둥이 있어야 돼. 필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각 모서리는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스톤, 주춧돌이 있어야 돼. 그게 건축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중간에 대고 갑자기 기둥의 중간 딱 건물의 정중앙에 기둥 하나 세운다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기울어져서 그렇죠. 구도가 안 맞아서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역학적으로 제일 좋으려면 모서리에 똑같은 압력을 받는 똑같은 높이의 기둥을 탁탁탁탁 4개 세우면 받침이 되는 거죠. 문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건물을 올리는 과정을 한국에 사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겠지만 벽돌을 쌓기 전에 안에 뭘 올리던가요? 철골 구조물을 올리죠. 그리고 그 위에 발판을 세우고 또 철골 구조물을 입힙니다. 그렇게 다 구조물이 세워지면 그 밖에 이제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죠. 이 철골 구조물이 문법이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문법이고 2층 3층으로 가는 거고 여기 쓰인 벽돌들이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 그리고 테크닉이 되겠죠. 이 벽돌들을 어떻게 어떤 모양을 배치하는지가 바로 스타일리스트, 문체론이 될 거고 그리고 바로 본인만의 스타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법의 체계는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된다 그랬어요. 8품사고 3절, 즉 8품사 원재료예요. 그리고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태. 이 8품사를 가지고 어떻게 5형식에 갖다 붙일 것인가. SVOC의 이 조합으로 이루어진 5가지 형태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 이 공식은 다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나라를 많이 훈련을 시켜줘서 꽤 이건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분사고 3절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바로 실전으로 함께 뛰어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형용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